상식 파괴자와 두려움 극복.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을 쉽게 지배한다. 때로는 도전하기 전부터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이미 시도 중이던 일마저 두려움 때문에 흐지부지 끝내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지닌 상상력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혹시 안 좋은 결과가 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쪽으로도 작동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의 두려움이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본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원초적 공포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원시 인류가 시족을 이루어 살아왔던 시절, 대다수의 의견과 행동에서 소외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 그 진화의 흔적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서 두려움이 매우 추상적인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견과 시선에 순응하려는 경향을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우리가 흔히 상식 파괴자라고 부르는 혁신적인 사람들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든다. 하지만 두려움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는 기회다 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곤 한다. 스트레스 요인이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발견과 기회의 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인지 재평가를 통해 스트레스의 본질을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상황에 압도되기보다 개선과 혁신의 아이디어를 발견해낼 가능성이 커진다. 즉, 스트레스 혹은 공포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다. 파인만은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활동하며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이자 과학계 전반의 상식 파괴자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참사 원인 규명 과정이 꼽힌다. 나사 고위 경영진이 문제를 은폐하려 하거나 기술적 오류를 기각하려 할 때 파인만은 얼어붙은 고무링이 어떻게 물성을 잃게 되는지 실험 도구를 꺼내 직접 보여주었다. 상식적이고도 명확한 시연이었다. 의회 의원들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에서 그는 책임 추궁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원리를 증명해 보였다. 문제를 감추려는 거대 조직이라는 두려운 상대 앞에서 누구도 단언하지 못했던 사실을 솔직히 드러낸 행동은 파인만을 대중적 영웅으로까지 만들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파인만이 그런 상식 파괴를 별도의 연습이나 훈련 없이 본래부터 자연스럽게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는 타인의 반박에 결코 굴하지 않고 사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는 사람이었다. 집단이 일제히 맹신하는 내용을 의심하고 무의미해 보이거나 사소해 보이는 지점도 집요하게 탐구했으며 무엇보다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태도는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 공포를 뛰어넘는 데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이 내가 지금 진리를 이해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파인만의 이런 내면적 태도야말로 상식 파괴자가 지녀야 할 필수 자질이었다. 반면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가 결코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나 심리학 실험으로나 개개인은 자신이 직접 본 진실조차 다수의 주장 앞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흔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펼쳤던 일련의 동조 실험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애쉬는 실험 참가자들이 선의 길이를 비교하는 지극히 간단한 과제를 풀도록 했다. 그런데 주변에 고용된 조작된 참여자들이 다 똑같이 틀린 답을 말하면 혼자 남은 진짜 피실험자의 답변도 높은 비율로 그 틀린 답에 동조했다. 모호하지 않은 문제임에도, 그리고 틀린 답을 말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동조 심리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집단에서 고립되는 것은 인간 두뇌에겐 생존 위험만큼 두렵게 각인되어 있다. 애쉬는 독일의 나치 이데올로기에 왜 많은 독일인들이 가담했는지 궁금해하며 이 실험을 구상했다고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단지 목숨이 위협받아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배제에 대한 공포 때문에라도 다수에게 흔쾌히 동조함을 확인했다. 이처럼 두려움은 단순히 위험 상황에서의 본능 반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강화되는 감정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인지와 지각에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인간의 두뇌는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그 대상에서 들어오는 물리적 신호만 고려하지 않고 과거 경험과 맥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만든다.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내리는 판단은 불완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다수 의견을 참조하면 여러 관찰치가 더해져서 오류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원리를 18세기 수학자 야곱 베르누이는 대수의 법칙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측정치를 많이 모을수록 평균값이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통계 법칙이다. 진화론적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군중을 따르는 전략이 충분히 설명된다. 잡아먹힐 위험이 가득한 야생에서 단독 행동보다는 집단 행동이 생존율을 높였을 것이다. 먹잇감이나 은신처를 찾는 데서 개체 하나보다는 다수가 더 높은 확률로 성공을 거둘 수 있기에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고 의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수의 법칙과 집단 사고가 왜 상식 파괴자에게 맹독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효율성 때문이며 수백만 년간 진화해온 우리의 두뇌가 본능적으로 다수 의견은 옳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기제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서는 능동적으로 작동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지만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거나 기존 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야 할 때, 혹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혁신을 해야 할 때 개인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상식 파괴자들은 어떻게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나는 무조건 옳아. 그래서 집단의 시선 따위 무시해도 돼. 라는 극단적인 태도로 사회적 고립을 감수하는 것이다. 파인만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조차도 모든 면에서 사회를 전면 거부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토론을 좋아했고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펼쳤으며 필요할 때는 협업과 대중 강연도 즐겼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물들어 자기가 파악한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런 태도가 선천적으로 주어지진 않는다. 다수와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너무 이상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 그렇기에 애쉬의 실험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발견이 있다. 피실험자가 홀로 집단에 맞설 때는 쉽게 동조했지만 단 한 명의 반대자만 있어도 전체 흐름은 크게 달라졌다. 나와 같은 의견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안도감을 준다. 이 안도감이야말로 인간 두뇌가 고립 불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열쇠다. 혼자 남아 고립될 위험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본 바를 좀 더 분명히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즉, 상식 파괴자는 절대 혼자서만 홀로 지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줄 단 한 사람만 확보해도 그의 생각은 이상한 소수가 아닌 의미 있는 소수로서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렇게 안도감과 용기를 얻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두려움을 다룰 여러 전략이 있다. 첫째, 인지 재평가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이 정말로 실질적 위협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회적 이탈에 대한 불안을 과장해서 느끼는 것인지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틀릴 수 있다는 조롱은 감수할 만한 위험일 수 있다. 그러나 조롱이 실제로 나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실패나 비웃음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공포를 재평가해볼 때 그 근거가 막연한 불안이었다면 의외로 쉽게 걷어낼 수 있다. 둘째, 속어 전략이다. 공포는 술에 취한 상태와 유사하다는 말이 있다. 즉,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는다. 공포는 무한정 지속되지 않고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약화한다. 이를테면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말하는 게 두려운 일이라면 의도적으로 더 자주 발표 기회를 만들어 점차 익숙해지도록 훈련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히는 것 같은 기분에 식은땀이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반복되고 별다른 실질적 처벌이 없음을 체감하게 되면 편도체가 보내는 공포 신호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다. 셋째, 마틴 루터 킹의 전략을 빌려올 수 있다. 그는 민권운동에서 공포를 진짜 적으로 규정하고 그 공포를 함께 맞서 이겨낼 동료들과 연대했다. 그러면 그 연대가 주는 안도감이 공포의 힘을 누그러뜨린다. 결국 내가 고립되지 않고 함께할 이들이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체가 된다. 다수의 횡포가 문제라면 나와 같은 생각을 지닌 또 다른 소수를 적은 수라도 모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게 작은 연대가 만들어진다면 군중 전체가 맹목적으로 몰려가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요컨대 상식 파괴자는 단지 괴짜 혹은 무모한 개인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회적 압력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대안적 전략과 용기를 마련하고 그 용기를 다른 한 사람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배가시키며 공포가 판단을 흐릴 때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평가하거나 반복 노출을 통해 점차 공포에 둔감해지는 과정을 밟는다. 리처드 파인만의 사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온전한 상식 파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신념과 그 신념을 흔드는 다수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혁신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결국 기존의 틀이나 통념의 균열을 내는 데서 시작한다.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려면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해? 라는 질문에 맞닥뜨릴 용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 이상한 생각이 정말로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래의 표준이 될지도 모른다. 상식 파괴자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껴안되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맞설 줄 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상식 파괴자가 될 필요는 없다. 사회는 다양한 역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건강하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의 불안과 개인적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소수가 만든 균열은 지나치게 굳어있던 기존의 상식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 모두를 다음 단계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또는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릴 때 어떠한 대안을 쓸 수 있는지는 이 글이 시사하는 핵심 과제다. 파인만처럼 타고난 마이웨이 기질을 갖추진 못했더라도 우리는 분명 더 용감해질 수 있다. 그 시작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 있다. 마치 술이 깼을 때야 비로소 맑은 판단을 할 수 있듯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두려움이 무뎌지거나 사라지길 기다리는 동안 인지 재평가나 속어 혹은 동료와의 연대를 통한 전략들을 시행해볼 수 있다. 그 후에 내리는 결정이라면 그게 다수의 의견과 같든 다르든 훨씬 온전하고 진솔한 판단이 될 것이다. 이렇듯 상식 파괴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의 편안함을 희생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동참하는 일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된 그런 용기를 깨우기만 한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망가질 뻔한 혁신의 씨앗을 살릴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미래 세대를 바꿀 위대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두려움은 될 일도 망친다는 냉정한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만 스트레스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라는 사실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 고립과 왕따가 무섭다면 한 명의 동료와 함께 작지만 단단한 팀을 꾸려라.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인지 재평가와 노출 훈련을
안전을 병행해 두려움의 무게를 덜어내라.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정말 상식 파괴자야 하고 말할 만한 지점에 자신이 서 있을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발견하게 될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초대장이다.